예, 지금 보면 왕이부장, 순방, 남태평양 8개국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이 남태평양까지 이제 중국이 공략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처음 들어간다라는 공격이 아니라 이 지역에 이제 경제적 지원이나 기타 등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 지역에 이걸 해주게 되면은 이 호주 라인이나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이쪽에 있었던 미국이나 뉴질랜드, 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이쪽에 어떤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이 이렇게 이제 세력을 늘리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한 경제 관계가 이제 과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배드넷 이걸 활동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그 나라의 불법이 아니라 그 나라 요청해서 가는 것들이 있고 외교장관 회의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중국이 이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영향의 확대는 당연히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외교적으로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대립 노선에 있어서 동맹을 더 늘리려는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EEZ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제 각 섬들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들마다 나름대로 EEZ가 형성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 어선들이 와서 한다라는 것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어떤 경제적 행위, 조업행위라든지 어떤 측량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EEZ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의지는 독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이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함으로써 이러한 영향이 자신들의 영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2해리까지 이제 우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주장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토는 훨씬 더 넘은 거고 여기는 이어도 조어도라고 부르죠. 이 위치가 누구 거냐에 따라서 당연히 여기서 이제 이의지에도 이 판가름을 가르게 됩니다. 결국 외부에 있는 섬 지역에 대한 중요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확보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양법에 의거해서 결국 각 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의지에 대해서 중국 조업이 계속 어선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경제적인 군사적인 위치를 점유하게 해서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태평양 도서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푸른 태평양 동반자라고 나와 있죠. 이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있고 여기에 업적으로 참여 검토 이제 들어가게 되는 나라들이 한국과 독일, 프랑스라는 거죠. 독일, 프랑스가 이렇게 있냐 천명하기보다는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이제 이 5개 나라가 회원국입니다만 점점씩 여기서 늘리려고 하는 게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 푸른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이들 자체가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각 이 도시 국가들에 대해서 외교장관을 계속하고 있고 8개국에서 이제 10개국까지 5월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의 이 태평양 지역까지도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이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 대만이라는 것도 연관이 있는데 호주와 굉장히 가까웠던 대만이거든요. 이 대만에 대해서 고립시키고자 했던 중국의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걸 시행하게 됐을 때 노동자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청이나 기타 등등 수많은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 이것을 갑자기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 기업체 말려 죽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50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은 기업들인데 법 적용 시점 2년 더 연장하겠다. 즉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 중소기업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 근로 기준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작업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것들 2인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각 이제 상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위험 요소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마련해 줘야 될 텐데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 비용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물론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만 적어도 자신들의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결국 이 유예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힘들다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생존에 대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를 겪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유예안이 당연히 시행돼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 개정안 입법 과제에 대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먼저 제시를 했고요. 조세특력 상속세 증여법 그러니까 이 상속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실제 이제 대물림이 이루어졌었을 때 회사 자체가 쪼개진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처벌법 이행 준비 현황을 보시면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완료해서 13%, 그러니까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들이 아직 완료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를 두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문 이력도 없고 의무 내용 많아서, 그러니 내부적으로 이전에 이 관습적으로 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청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적인 큰 흔적 등 기본적으로 안전조치를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떠나서 적어도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행돼야 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산안청에 대한 얘기인데, 산업안전보건본부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청으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 조직법에서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본부, 말은 그렇습니다만 결국에 이러한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건, 안전문화, 안전보건감독, 중대산업재해 예방 이런 것처럼 보건도 역시 안전과 직결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산안청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이 산안청에 대해서 갑자기 이걸 만드는 게 문제가 된다, 국민의 태클을 걸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누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일까,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자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푸틴의 사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필라델피아 이제 그 신문이거든요. 이 필라델피아 한인신문에서 지금 나온 나발디 오쭉 의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푸틴의 정적으로서 지속적으로 나발디가 계속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독재 정권 푸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왔었을 때 암살 시도도 있었고요. 감옥에 들어와서 결국 건강에 있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가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틀 전 면회에도 건강 상태 양호는 돌연사예요. 카메라도 조작돼 있고 숨기려고 시신도 빼돌렸어요. 시신 확인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카메라 자료에서 왜 죽었는지 그러니까 그 자료도 없대요. 다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조작돼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나발리 사망의 자체를 시민 수백 명 체포하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이 선거나 이제 푸틴이 이제 재선된 데 대해서 많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었습니다만, 결국 푸틴은 또 재선에 성공했었고 2030년까지 계속하게 되겠죠. 결국 이 나발리 살해 의혹이에요. 이제 나발리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사라지게 된 건데, 이 정부가 증거인멸을 해버리니 외신들 입장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의문사항 푸틴의 정적들은 많습니다. 이게 현대사회도 아직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만, 반푸틴 기업인이 숨진 채 죽었고, 훔쳐 마신 뒤 죽었고, 괴한 총격, 추락사, 전용기 추락사, 그래서 알렉세이 나발리까지, 그래서 이 야권이다 옥중에서 그만 그렇게 죽어버리게 되고 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겁니다. 이때 활용된 약품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노비촉이죠. 공포의 노비촉이라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화학무기로서 활용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것들이 신경작용제로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 이거의 독성으로 죽게 될 경우 이게 심장마비 사망과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실제 2018년 나발리가 의식불명돼서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 노비촉이 지속적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요인 암살에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반러시아 이제 그 스파이들이나 이쪽에서도 이런 노비촉 암살이 굉장히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증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심장마비 사망으로 그냥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푸틴의 독주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 자, 개정안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규정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법이 시행됐었는데 우선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갔어요. 실제 예상수입 지원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상 재량권에 대해서 없다라고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이걸 제외버리고 16%에 해당하는, 그래서 좀 더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문글 상태가 16% 확실하게 해주겠다는데, 문제는 한시지원 규정에 대해서 이제 폐지까지 이렇게 지어되면서 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죠. 국내 체류 3개월에서 어떻게 6개월로 이제 바꿨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이 아니라 의무가입으로서 거기서 들어가서 소득을 신고하고 이제 여기서 했었을 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실제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 혜택을 받아왔던 외국인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걸 알 수도 있고요. 이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의무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심사 요건에 대해서 보험료 체납이나 기타 소득이 명확하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자격상실 처리처가 1단위로 정확하게 이제 처리를 해주겠다, 통일된 기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필요한 거죠. 건강보험이라는 거,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야 될 환대권이라는 게 국제법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외국에서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 이것에 대한 혜택이 우리 국민들 세금을 내고 이것을 기여했었던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혜택 보기에 몰래 체류를 해서 들어온 사람에게 준다라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한을 주게 된 거고요. 이 건보료 부과 형평성이란 거에 대해서 실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정말 이제 여기 의무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고자 이 법을 수용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과세 표준이란 얘기가 나옵니다만, 실제 세부담에 대해서 과세 표준안 개정안이 여기 보다시피 1,400, 5천만에 15% 이렇게 나와 있죠. 과세 표준을 조금 더 이제 올려서 세율에 대해서 5천만까지 15%로 이렇게 해서 낮춰준 케이스고요. 이유에 대해서는 24% 하게 되고 자동하게 되는데 8,800만 5천만에서 요 급간이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과세 표준입니다. 실제 이제 과세 표준, 시가 표준의 공정시장 가액까지 이걸 계산해서 이제 곱해서 산정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 자체가 얼마인가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쪽에 나타나는 거죠. 자, 국가유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가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이름을 바꿨죠. 국가예산청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미술작품 해외 매매도 당연히 가능하게 됐고,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만든 다음 조금 더 관리를 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체제로 대전환시키고 유산복지 올리겠다. 또 신성장 동력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하겠다. 또한 기후변화. 우리가 국가유산에 대해서 환경유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국외소재 한국문화유산 하게 되면 지금 문화유산 자체가 우리나라에 다 있는 게 아니죠. 외국에서 가장 많이 가져간 게 일본. 왜 일본이 많이 가져갔는지는 일제 치하 때 그렇게 많이 챙겨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해외 반출에 대해서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만, 미국 많이 가져가고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들 많은 문화재들이 이렇게 사라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환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서구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실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 10%가 되지 않아요. 프랑스 유물은 대부분 다 외국에서 이들이 가져온 것들 중에 하나고, 한국의 문화유산 역시도 거기에 있게 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어필하고자 이러한 국가유산청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됐다. 그리고 K문화유산에 대해서 여기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슬픈 거는 무형문화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국가유산 하면 형태가 있는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로서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전수되어 왔던 그런 예를 들어 사물놀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또는 어떤 것을 만드는 이제 공인들의 역할들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무형문화재 추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 문화재가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4명 가운데 이 중에 이제 이수자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 이수자가 없다 보니까 그 기준을 좀 바꿔주겠다라고 했고, 7세 이상이 많다 보니까 이들이 전수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고자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술들은 보존되고 계속 전승돼야 되는 게 맞겠죠. 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생각 없이 이제 대형마트를 갔다가 문 닫았네.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요. 예, 그래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적용이 지금 있게 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격주로 해가지고 주말에 일요일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라고 문을 닫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연법제에서 합헌을 통해서 상세협력하게 되면서 주말에서 월요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2024년 2월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월요일에 쉬는 날이 있게 됩니다만, 여기서 재개정안이 나왔어요. 의무휴업 폐지. 자, 이게 목적이 뭐냐면 동네 이제 재래시장이죠. 이러한 재래시장이 실제로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홈플러스 대형
마트들이 문을 닫았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좋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보게 되면 뭐 주차에 대한 얘기나 물건을 살 때 정가제가 아닌 경우 또 제품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대형마트가 대기업의 배를 불려준다는 차원보다 소비자의 권익이란 면에 있어서 이제 충돌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법안이 바뀌는 것 중에 다통법 전면 폐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 단통법에 대해서 공시지원금이 단통법 시행 시 20만 원이라면 15%까지 이제 추가 지원금해서 요만큼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는 20만 원이라도 15% 이상이 가능하게 되겠다. 대리점 추가금이 플러스 알파가 커지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단통법 폐지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제 우리 핸드폰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지금 나타난 게 단통법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들이 소비자 후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악법으로 취급받게 됨으로써 단통법 폐지가 됐고요. 웹콘텐츠에 대한 여기서 이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도 중요합니다. 도서정가제는 가격에 대해서 어떤 세일을 하게 되고 이제 하게 되면 50% 이런 것들이 된 게 아니라 가격의 10%까지만 세일해서 제한하게 되는데 이게 웹콘텐츠는 똑같이 이게 진행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전자현재물에 대해서 뭐 하겠다?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겠다.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저렴하게 파는 거에 대해서 하게 되고 이건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정가제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매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정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내가 세일하게 되면서 탄력성을 좀 더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도서 구입에 대한 부담 하나 여기 되어 있습니다. 지역 서점만 15% 할인 판매한 검토 즉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서점에서 살 때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서점들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할인 지역 서점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세일하기도 되게 애매한 게 그만큼 구매량이 많이 줄기도 했고요. 인터넷으로 이제 워낙 커지다 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대부분의 책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왜냐면 새벽에 해놓으면은 아침에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고 이 자료를 준비할 때도 필요한 책들을 구매할 때 이게 좀 필요한데 하면 아침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서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사라지게 돼서 가기 힘들어졌잖아요. 허나 이런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당연히 웹 콘텐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은 자기의 가격을 결정해서 얼마를 받겠다, 얼마의 이윤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성진 감독입니다. 그래서 각본도 썼었고 이성난 사람들의 각본 속에 에미상을 휩쓸었죠. 휩쓸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쓴 게 아니라 미국이 썼습니다. 왜냐면 8개를 받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감독상도 받았고요. 작품상도 받았고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휩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을 가져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방송 쪽 TV 쪽에서 마치 영화의 아카데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에미상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성진 감독이 한국계 이제 감독이 받게 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줬죠. 이 사람은 완전 미국인이 1.5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주에서가 펜실베니아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각본 써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담긴 내용이 완전히 미국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한국적 정서를 굉장히 많이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작품들이 완벽한 그러니까 한국 감독이 한국계의 피가 섞였을 뿐이지 미국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쓴 각본이 설렁탕에 막 깍두기 국물 말아먹고 막 장남들 막 그 K 장남의 모습 보여주고 막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실제 이제 한국의 문화 특히 여기 나온 것 중에 한국 교회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그쪽 사람한테 인상 깊었다라고 합니다. 그쪽의 교회 문화와 한인들의 교회는 이렇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한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전의 에미상은 오징어 게임의 독식이었죠. 근데 오징어 게임보다 더 높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한꺼번에 탔다라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런 여기에서 이제 그 감독상이나 이런 걸 주는데 작품은 인정 못하겠다 또는 배우는 백인 줘야 된다 이런 거에서 탈피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이성진 감독 같은 제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주를 해서 가서 거기다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요. 그 디아스포라의 사회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자기 문화를 이제 정착시킴으로써 그 나라 문화에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유대인이나 집시들의 사례가 있는데 한국 역시도 이제 다른 데 이주하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한인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데 잠시 이거는 이 당시 시기가 2015년이고요. 코로나 때 잠시 멈칫했다가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 나라에서 한국인의 위상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제 칸 국제영화제 아카데미 오스카상 있습니다만 넷플릭스 비영어 시리즈 글로벌 톱10에 보면 오징어 게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상 받게 되면서 이성진 감독 넷플릭스 3위까지 했었거든요. 실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유명한 드라마들 많이 보입니다만 실제 한국 K 드라마에 대한 선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고 K-팝 이제 방탄소년단 BTS뿐만 뉴진스 열풍까지 이어지게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만큼 한국의 문화 자체가 그만큼 컨텐츠 자체가 웰메이드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일시적 열풍이 아니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잘 팔리는 문화가 되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실제로 이 녹색당 출신의 카이스트 박사과정인 사람이 자신들의 의견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을 막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걸 따지려고 했었는데 이 대통령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막음을 해서 이제 데려가게 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R&D 예산 복원에 대해서 이 어떤 개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시킨 거에서 이 분노를 표출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막아버린 케이스죠. 그래서 이 경호처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강경하게 입을 막고 이제 잡아갔던 장면이 있게 됨으로써 이 경호실에서 너무나 과잉 대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신변 안전에 대한 보호라면 이해가 갈 텐데 자신의 의견을 국민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막았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고 웃긴 거는 외국에서 좀 더 이걸 또 심각하게 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이제 경호 예산에 대해서 보자면 193억이 늘었습니다. 이게 역대급이 전두환 많이 썼네요. 예, 근데 이 경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 193억 들하고 대통령이 302억 해갖고 거의 500억 돈이 지금 이쪽에 자신의 어떤 사저나 경호에서 늘어나게 되고 물론 안전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호받아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만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컨텀 점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일반적인 추위와는 달리 한꺼번에 이렇게 도약을 해버리는 사태가 이 컨텀 점프의 모습입니다. 경제적 영역에 있어도 쓰고요. 실제 물리학에서 양자 도약에 대한 얘기에서 쓰는 과학적 용어긴 합니다만 이 컨텀 점프가 실제로는 경영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우리가 3차, 4차 산업혁명 이제 4차를 넘어섰죠. 그런 산업혁명 AI 등장이 갑자기 이런 경제계에 컨텀 점프를 줬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약적으로 갑자기 성장했었을 때 나타나는 게 이런 의미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IT의 현실이고요. 지금 보자면은 이제 무장 이제 갱단들이 나타나는 거에서 학교에 간 아기를 이렇게 안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 위험해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IT에 지금 80% 이제 갱단이 장악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공항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내부 자체가 이제 서울로 설명하자면 서울의 청와대든 공항이든 터미널이든 모든 것들이 갱단이 총 들고 장악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실제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이유는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총격 4명이 총격을 해서 대통령이 암살된 사례 그 사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IT 대통령들이 마약범죄 관련을 잡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 갱단이나 이런 쪽에서 결국 암살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임시총리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것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측의 어떤 비리가 문제가 많다 좌우리게 되면서 국가 자체가 내용을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IT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 미국과 이제 연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종속이론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IT 같은 국가가 이제 어떤 부산물을 생산을 하게 되면 이것이 미국에 구입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노동자들의 업무 자체의 모든 것들이 미국이 더 획책하게 된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뭐 사탕수수나 커피 같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서 이들이 생산할 때 벗는 이득은 굉장히 적고 위에 있는 이것을 사가는 미국이 대부분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노동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다 보니까 IT가 빈국으로 전락하게 됐었고 결국 이런 사태까지 유발하게 됐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작년 같은 경우 2,300명까지 죽었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갱단과 정치권이 이제 타락한 정치권들이 결합하게 됨으로써 IT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진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해서 대응 절차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학생, 학폭 전담 조사관입니다. 경찰관 출신에 퇴임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쪽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학폭에 대해서 대응을 늘리겠다라고 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학폭이 늘었느냐라고 했을 때 비슷한 요지로 가고 있습니다만 점점 이 이유는 뭐냐면 더 늘어날 뻔한 걸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보고 이것을 좀 더 관찰해야 된다는 게 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전에 비해서 이 학력에 대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상황에서 이러한 학업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의지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의무로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감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여기 보면 기록 보존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이게 굉장히 커지게 된 것 중에 하나고 대학에서 평가가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문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 연관된 것도 많고요. 학교 전담 경찰관들도 존재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늘리게 됨으로써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폭력 막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 보입니다. 2013년에 보면 2020년 폭력 건수가 이렇게 늘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가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전에 비해서 언어폭력, 신체폭력이 많았는데 점점 언어폭력이 늘고 신체폭력 확연히 줄게 됐죠. 그러니까 욕설하거나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손가락 욕을 했다고 그래서 이걸 하고 누구까지 신고를 하려면 이걸 했었을 때 주변에 이제 같이 웃은 애들까지 폭력으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폭력이 이렇게 과도하게 됐냐에 대해서 과거보다 심하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본 이제 통계나 이렇게 보자면요. 학교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해졌다. 그래서 언어 폭력이나 어떤 거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까지 전부 다 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대부분이 신체 폭력이죠. 언어 폭력 5%밖에 안 되는데 41.8%입니다. 그러니 욕설이 문제가 돼요. 또 특히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내고 집단 따돌림 스토킹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누가 욕했는데 웃었으면 이걸 집단 따돌림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존재하죠. 이제 성폭력이나 금품갈취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감시체제가 강화되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빡세게 잡네 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 강화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전담조사관인데 폭력조사에서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고 전담조사관이 이걸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정보 공유해서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거고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고요. 실제 이 전담조사관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달라는 게 이 교원 측, 전교조나 이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KBO 유무권 증개권 입찰인데 여기 티빙 400억에 여기서 300억, 200억 해갖고 여기서 기존 계약금 220억인데 지금 보다시피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네이버가 제시한 거에 대해서 3년 1350억 진짜 엄청난 금액입니다. 실제 이것보다 더 큰 베팅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됐었습니다. 5년간 1100억 원 정도로 지금 되게 됐었는데 이 티빙이 이걸 가져가게 됨으로써 CJ ENM이 이걸 가져가서 티빙이라는 OTT에서 이걸 하게 됐었습니다만 제가 좀 오래된 야구 팬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 사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봤을 겁니다만, 이게 그냥 사업권을 가져갔으면 이것을 잘 운영하고 금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받지 않은 이제 무료로 서비스했었어요, 네이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비용을 받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걸 본 데 있어서 OTT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이 경기양선 뭐 자유롭게 하고 뭘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티빙이 이걸 통해서 도약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이 야구 팬들을 굉장히 우습게 만든 상황이 자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있었던 3월 24일 사례입니다만 9회 초 경기 중에 이제 역전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TV가 끊겨버립니다. 방송 종료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시스템이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사건에 해당하게 되고 그냥
경기가 지지부진해 재미없으면 꺼져도 상관없다라고 할 텐데 이게 막 역전해서 올라가는 9회초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고객센터 막 폭발하게 되고 했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자막을 넣거나 선수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게 됨으로써 너무나 당연하게 봐왔던,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야구팬이면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모르는 초보자들이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죠. 실제로 이제 VOD에 대한 얘기는 이 매출 자체가 엄청나게 감소하게 됩니다. 보다시피 엄청나죠. 1088에서 유료방송 가입자 떨어지게 되고, 이 주문형 비디오가 이제 주문해서 사게 되면 평생 보관해서 볼 수 있게 됐었는데, 넷플릭스나 기타 OTT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 주문형 비디오가 굉장히 다운됐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티빙에서 여기에서 이제 비디오 자체가 이러한 유입된 인구를 통해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거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지금 좀 제대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식욕억제제에 대해서 중도기업소 알고 있냐? 안다, 모른다. 이 모른다라고 하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얘네 식욕억제제에서 그거 써줍니다. 물론 근데 식욕억제제라는 것들이 일반 민간에서 고입되는 것들은 이거는 사실 마약 성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효과가 다른데 이제 실제로 진료를 받을 때 받게 된 식욕억제제들 같은 경우는 마약 성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약 성분이 여러분이 먹는 진통제나 이런 데도 살짝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데 과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중독 가능성에서 못 들었다는데 말씀 다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조절하고 절대 많이 안 주는 이유가 있고요. 약물량 주례현 시도에 실패한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식욕이 땡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이 식욕 억제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억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더 비대했었을 때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먹었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진짜 밥이 안 땡기긴 하거든요.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 신경이 너무 곤두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도 안 먹고 놔버렸습니다. 차라리 살찌자. 이거 너무 기분이 그런데? 라고 해서 이렇게 됐었고, 실제 의사선생님도 하셔서 꾸준히 먹는 것보다는 본인이 조절 가능하거나 힘들거나 안 먹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해서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는 이제 GLP-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용체 작용제에서 피하지사제인데 체중 감소 일으키는 점이라는 게 다르다. 저혈당 없이 체중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환상적인 거죠.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까지는 안 갔으면 당뇨 전 단계라서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GLP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식사 전 1시간에 투여하게 되면은 식단이나 혈당 쇼크로 오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여기 주가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바이킹 테라피틱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됐습니다만 실제 여기에서 임상을 거쳤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용화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식욕억제제는 진짜 2달 만에 한 번씩 나오는 뉴스고 이거 할 때마다 상관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업체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약회사 주식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임상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작용은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작용이 있어도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살찌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할 건 아니네요. 자,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이제, 이런 달리했죠. 순직을 인정해 달라라고 해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냐라고 한다면 실제 이제 업무량이나 또 이제 업무량에 대해서 너무나 과다한 것도 있었고 학부모들이 말도 하는 요구, 기타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이 교권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달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둘레길에 대해서 이제 폭행을 당한 초등교사도 있었고 이 초등교사들이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인기 있는 직종에서 지금은 거의 이제 미달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보다시피 그 남편 이제 서희초 교사 이제 순직하신 분의 남편이 근무 일지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추가 시간에 대해서 보자면은 이제 모든 날짜리에서 616, 625 지금 해가지고 계속 나타납니다만 일요일, 토요일에도 이런 식으로 추가 시간이 계속되면서 로그업에서 업무가 초등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업무가 과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죠. 교권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교권보호는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진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저도 이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사망이나 이런 것에서 내 입장, 내 밥그릇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번다는 차원보다 더 많은 업무 노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과거의 선생님과 달라요. 진짜 일이 많습니다. 가르치는 거 말고도요.
예, 그래서 좀 존중하고 이런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순직 인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서 지금 3개, 4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배민에서 정일제 수수료 확산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열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보면 6.8% 중개 수수료인데 부담 배달비나 보게 되면 액수가 다릅니다. 결제 수수료는 똑같고요. 부가세나 학교에 대해서 지금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주문 금액에 대해서 하다 보면 업주 수익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유리하다 지금 하게 되는데 정일제에서 이것을 그래서 자기네가 싸니까 올리겠다라고 한 거죠. 이 배민원에서 한집 표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냥 일반 배달에 대한 얘기, 한집 알뜰에 대한 얘기, 배민원 플러스는 이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져간 거 보세요. 주문금이 2만 원에서 실제 업주 수익은 이렇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업주의 말 들어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적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배달 형식 배민 상품에서 가입비라는 것도 있고 또 기타 등등 관리나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정일제 도입했다가 백지화시켜서 폐지를 했었는데 또다시 슬근슬근 올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달업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60%입니다. 이 독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게 됐고 쿠팡이츠 무료 배달 기타 등등 하게 되면서 점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지금 다른 회사 같지만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신규 선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이 배달의 민족이고요. 쿠팡이츠도 최근에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실적 자체가 지금 보다시피 영업이익 자체에 대해서 요기요는 마이너스, 여전히 배달의 민족은 많이 얻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올리겠다. 어떤 상황 갈지는 대충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키커머스에 대해서 지금 구분되는 두 개 가장 잘 나가는 데가 이 두 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키커머스라는 것은 이거 외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요마트 요 편의점 더 프레시까지 하게 되고 물류 배달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거라서 실제로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이제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플카예요. 애플카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할 때가 끝났습니다. 바로 뭐냐면 애플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접었습니다.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했었는데 엄청나게 8조 가까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도메인까지 하고 빅만스필드까지 이제 등용하면서 했었는데 이들이 전부 다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고 이제 나가게 되면서 핵심이었던 줄사태가 이어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애플카의 진행은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팀쿡 애플 CEO 입장에서는 이런 애플카를 통해 움직이는 모바일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커다란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제어 조작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사고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율주행이 왜 빨리 안 되는가 기술이 있다고 하면서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인식도 있습니다만 이 법안과 충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완성차 산업에서 전기차라는 차원이 아니라 자율주행이 더 핵심이 되는데 AI에 연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이 시스템의 기술 연구는 굉장히 잘 됐으나 실제 현실상에 대입하는 건 50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보게 됨으로써 최근에 테슬라 주식도 떨어지고 하는 것이 이쪽과 연관이 있고요. 애플카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가 이제 한 단계 터닝 했다. 뒤로 돌아갔고 2030년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쪽 시장을 확보할 생각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문제풀이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점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